어려 보이는 나이였으나 뭔지 모르게 거역할 수 없는 신념에 차 있었고 구호를 선창하거나 시위대를 이끌고 통제하는 모습이 그렇게 박력있고 능숙할 수 없었다. 그를 따라다니는 거무스레한 피부의 여학생도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시내가 대학생으로 뒤덮였다. 누군가가 소리 질렀다. 대학생 하나가 경찰 군봉에 맞아 머리통에 으깨어졌다.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를 접수했다. 진원을 알 수 없는 얘기가 시내를 탈출해 나온 시민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행인의 발길이 끊기고 여기저기 불길에 쌓인 차량들이 뒹구는 거리를 철구를 위시한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내달렸다. 영준과의 약속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었다. 거리에는 경찰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질 않았다. 골목골목을 휩쓸고 다니는 몇십 명으로 이루어진 시위조가 가끔 눈에 띄일 뿐이었다. 경찰은 데모군중의 힘에 밀려 철수를 해버린 듯 했다. 제2의 4.19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이 부르짖는 구호나 앞세우고 다니는 플래카드의 구절은 굳이 한일회담 반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정부패 척결하여 민주사회 이룩하자. 배고파서 못 넘겠다. 보릿고개 왜 못 없애나. 부패정권 몰아내고 민주정권 수립하자 등 완전한 반정부 구호가 학생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토해졌다. 하물며 군사정권 몰아내고 민주정권 수립하자라는 구호도 들렸다. 3시가 넘어서야 철구 일행은 세종로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이를 수 있었다. 거리는 학생들의 물결로 넘쳐 흘렀다. 그들은 노도처럼 출렁거렸고 용광로와도 같은 열기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 한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풍문도 아니고 유언비어도 아니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진 채 동료 옆에 급히 옮겨지고 금방 도착한 앰뷸런스에 실려 사라지는 모습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학생을 비롯한 시위군중의 분노의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 대통령은 나오라. 국회의장은 나오라.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올 때까지 연좌대모다. 연좌대모다. 수많은 학생들이 세종로 한길을 차지하고 들어누웠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이제 시위대는 학생만으로 이룩되어 있지를 않았다. 많은 시민들도 합류되어 있었다. 종교학과 학생이다. 신입생이다. 단식 가던 학생이다. 밀고 밀리는 와중에서 그만 불기의 계기 된 사람이 종교학과 1학년으로 단식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을 전해 들은 영주는 퍼뜩 이상한 암시를 받았다. 그가 어쩌면 이지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영주는 뭔가 가슴께가 끈끈한 것을 느끼고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목덜미에서 흘러내린 피가 가슴에 와서 시커멓게 엉겨 있었다. 그것이 엉긴 것으로 보아 상처는 크지 않은 듯 했다. 그는 후다닥 일어났다. 이제 막 인파를 헤치고 떠나가려는 앰뷸런스 쪽으로 뛰어가려 했다. 누군가가 절묘하게 영준의 발에 자신이 발을 걸어 쓰러뜨렸다. 그는 픽 쓰러졌는데 누군가의 가슴에 피 묻은 얼굴을 받고 말았다. 나서지 마. 지금 나서면 죽게 돼. 알았지? 선배의 말을 듣는 게 좋아. 지금 죽으면 개죽음이 되는 거야. 영주는 경황이 없는 중에도 왠지 목소리가 귀에 익다는 생각을 했다. 넌 재수가 좋은 놈이야. 어젯밤에 미숫가루를 먹어뒀으니 금방 쓰러지지는 않을 거야. 4.19 때 체인규를 알지? 정신 차리라고. 어디선가 빵빵 소리 나면 도망쳐야지. 그 사내의 가슴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났다. 영주는 얼굴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디오게네스 이루형의 후줄근한 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쓰다듬고 있었다. 서울은 객지야.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뿐이야. 그걸 함부로 굴리면 쓰나. 그는 영준이 어깨를 쓰다듬던 한 손으로 제법 톡톡 두드리기도 했다. 디오게네스 형, 지도가 알아. 잘 알고 있어. 얻어맞아 죽기도 했지만 굶어서 죽기도 했다고. 그러늘 이리로 나오도록 했을까? 좌우가 냄새는 나지만 내 가슴팍에 머리를 박고 죽은 듯이 있는 게 좋아. 제2의 이지도가 되기 싫거든 말이야. 대통령, 국회의장 나오라고 소리치지만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이나 알아? 그놈들은 말이야. 총알을 이리로 날려 싹쓸이를 해버릴까 말까를 의논하고 있는 중이야. 알기나 해. 벌써 파출소가 몇 개나 불탔고 경찰차가 몇 대나 불탔냐 말이야. 정신을 차리라고.
그제야 영준의 육신은 요동을 멈추었다. 이의로 얘기에 납득이 가는 모양이었다. 교내에서 누구나 거지니 디오게네스스니 하면서 어쩌면 경멸일 수도 있는 시선을 보내는 이의루가 이렇게 침착하고 인생의 예지를 가진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까? 사실 지난밤에 미숫가루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양심을 파는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남다르게 침착했으며 인생에 의해 알 수 없는 예지를 느끼게 했다. 그러나 영주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실현하는 절대자의 기적을 기구하지 않았던가. 이지도는 어쩌면 실로 누구도 알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다. 대학 졸업장의 획득을 위해 처절한 전시무장을 하고 대학가의 청춘을 내던진 이희루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될 듯 했다. 5시가 거의 되어서야 영주는 철구와 영숙이 그리고 혜근이 찬이와 해오했다. 안영란과 박영희는 여태껏 보이지 않았다. 그녀들은 같이 뛰어주는 남학생이 없으니까 아예 데모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듯 했다. 학생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5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서로들 어림짐작했으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2만 5천여 명의 학생이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에서 원정원 학교를 포함하여 총 50개교 이상의 대학교가 이날 데모에 참석했다. 2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내뿜는 열기는 대단했다. 그들은 이미 경찰 저지선을 뚫었기에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항복을 받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는 심정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청와대로 가자, 가자, 가자. 누군가가 소리질렀고 여기저기서 격한 호응이 뒤따랐다. 연자 데모를 벌이기 위해 땅바닥에 눌러앉았던 학생들이 벌떡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중앙청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종로 내거리에는 벌써 8대의 커다란 트럭이 길을 막고 있었으며 트럭의 바리게이트 뒤에는 무장을 한 경찰관들이 대여섯 겹으로 정렬하고 있었다. 그들은 발포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정부는 왜 이렇게 전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한일 외교를 틀려고 하는 것일까? 국민 하나하나가 위정자일 수는 없다. 그들은 통치를 받는 피치자지 통치자는 아니다. 그럼 통치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일 국교를 개시하려고 하는가? 민족 감정과 정치 실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이 아무리 화급하다고 하더라도 민족 감정의 실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민족 감정의 완화와 변화를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세종로 일대와 종로, 을지로, 청계천 중심가는 무법천지로 변했다. 땅거미가 내리자 상점들은 급히 철시해버렸고 일반 시민들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러나 학생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여태껏 복귀되지 않았던 청계천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와 합류했다. 정치하는 놈들을 다 때려 죽여라. 배때기에 기름 뜯긴 연놈들을 전부 불태워 죽여라. 가랑이를 찢어 죽여라. 친일파들의 눈가를 뽑아라. 양갈보 구멍에 부젓가락을 꽂아라. 구호가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혁명의 기운이 역연했다. 정말 제2의 4.19가 오는 듯 했다. 이제 구류개교 반대가 문제시되지 않았다. 민의를 무시하는 정부 자체가 타깃이었다. 이상하게도 쇼비니즘적인 기운이 시위대에 팽배하고 있었다. 친일파니 양갈보니 하면서 그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배타적인 기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6월이라 거리에 땅거미가 지니 벌써 9시를 지나고 있었다. 시위대는 최후의 힘을 합해 트럭 바리케이드를 들어엎거나 불태우고서 중앙청을 향해 내달렸다. 팔중의 저지선을 치고 있던 경찰 병력이었으나 거대한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데모군중에 놀라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젠 정말 질풍노도처럼 권력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달리기만 하면 되는 듯 했다. 와하는 함성이 일었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노안 이리떼처럼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지축을 뒤흔드는 음향이 들려왔다. 어디선가 따따따따 하는 금속적 연발음이 들려왔다. 시위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밤 9시 40분을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물론 총소리였고 그것은 공포탄이었으나 역시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중앙청 쪽에서 수없이 많은 군 병력이 쏟아져 나왔고 무자비하게 데모 군중을 해산시켰다. 그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대결이었다. 어른과 아이의 대결이었다. 영주는 김이 들어가해지는 강력한 타격을 받고 그 자리에 졸도하고 말았다. 어두운 시내의 밤거리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에 의해 순식간에 장악되었다. 데모 군중은 자신의 생명에 와닿는 위험을 느끼고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저벅저벅 박자에 맞춘 군화 소리가 이 거대한 도시의 밤 공간을 가득히 채워가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학생들 데모에 난동하는 국가의 기분을 흔들고 망국의 씨를 뿌리는 철없고 한탄스러운 일이며 파국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학생들의 현실 참여는 민주주의의 앞날에 암영을 던져주었으며 민의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를 부정하고 타도하려는 불순화된 경향이 노골화되었으므로 우선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비지성적 행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하겠습니다. 귀에 익은 집권자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아비규환의 음향이 충만된 이 거대한 도시의 거리며 주택가며 공장지대며 상가 등지로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다. 영준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누워있는 데가 어딘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자신이 시위 사태로 졸도한 것은 짐작이 갔다. 팔다리를 움직여보고 전신을 움직여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일단은 안심이 되었다. 시야에 들어온 방은 밝고 넓고 화려했다. 여기가 어디일까? 계속 생각했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영준이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철구와 혜근이가 윗목에서 다가왔다. 철구로구나. 여기는 영인의 집이야. 자취방. 영준은 조금 몸을 움직였으나 고통을 느끼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자신이 영희의 자취방에 누워있다는 것이 조금은 쑥스러운 모양이었다. 날 여기에 영희가 널 치료해 주겠대. 영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고교생 시절에 영희에게 조금은 남다른 친근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연애 감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영준 자신은 연애 상대로 형란을 택하지 않았던가. 서로가 다들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 영희의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형란이와 영준 자신을 가장 시시한 인간으로 만들고 마는 처사가 된다. 여성과의 어떤 인간적 관계를 틀려고 하는 경우 연애 감정의 유무를 떠나서라도 그것에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사리 유의적 감정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과 여는 근원적으로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본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아름다움을 가져왔다고 해서 문 남성의 마음을 끄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남성들의 마음쯤은 끌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남성의 마음을 홀리는 여성적 매력으로 변하고 이윽고 그를 어떤 사랑의 감정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연애 감정적 이미지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애 감정이란 남녀 간의 사랑을 겨냥한 어떤 이미지와 굳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어떤 이미지란 결국 성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연애 감정이란 섹스의 차원에서의 어떤 형태로든 소유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영희에게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느낌을 잉태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와 계제를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영희는 어디로 갔니? 클래스메이트가 노트 빌리러 와서 잠시 나갔어. 클래스메이트? 야, 미남이더라고. 로버트 테일러 저리 가라야. 철구가 한 얘기는 묘한 여운을 끌었다. 그는 무심코 그런 얘기를 했으나 영준이가 아무런 대꾸를 않고 침묵을 곱 씹음으로 해서 그것은 다른 학생들의 의식 속에 크게 부각되었다. 영희는 데모 현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학기말 시험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뿐이다. 형란이가 왜 오지 않았을까? 오늘 그 학교 학생들 많이 만났는데. 혜근이가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그는 찬이의 가슴 위에 걸려있는 예수의 상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어쩐지 혜근이와 찬이는 꽤 무르익은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그래. 며칠 전 형란이를 고향에서 봤어.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서 정신이 없는 눈치더라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어. 영숙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가수원집 애동딸인 영숙은 철구가 문과대학에 간 것을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여성이란 이렇게 나이를 먹었건 젊었건 간에 남성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본능이 있는지도 모른다. 즉, 멋진 남성을 바라보는 경우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는데 유해가 드물다는 생각이다. 찬이는 고향 도시에서 들은 얘기를 발설해 버릴까 하다가 잠시 주저하였다. 찬이의 어머니 역시 착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형란이 집안에 대해 신자들 사이에 흘러다니는 얘기가 있었다. 그것은 형란이 젊은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퍼진 얘기였다. 그 분지 도시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6, 70만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대도였으나 그 고장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손오공의 손바닥처럼 빤한 것이기도 했다. 형란이 어머니가 작은 댁이라는 사실은 이 분지 도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는 널리 퍼져 있었다. 그것을 다만 이들 나어린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최근 분지 도시의 교인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로는 형란이 집안에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사건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안 사장의 큰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작은 어머니를 그렇게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작은 댁이 있다는 사실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큰아들은 새삼스럽게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얘기들이었다. 그것은 안 사장이 전혀 본댁 출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댁 소생의 자식들까지도 멀리하려고 한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다만 작은 댁 소생인 딸아이 하나만을 오만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거울이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거울을 보고 딸은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다. 그러나 찬이는 끝내 형란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발설할 수가 없었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그 분지 도시의 성인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자신의 상황을 대략 깨달은 영조는 다시금 잠으로 떨어졌다. 10나흘간에 걸친 단식 투쟁은 그의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하룻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렇게 쉽게 건강이 회복될 리가 없었다. 영조는 꿈을 꾸었는데 이지도를 만났다. 지도는 마루니에 그늘 짙은 규정의 벤치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소리내지 않고 울고 있었다. 그에게로 다가간 영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지도야, 왜 우니? 응, 그저. 다 큰아이가 그저 울어? 응, 그래.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다들 죽어라 데모하는데 나만 책을 볼 수가 없어. 신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진리 탐구의 길로 날 인도하실 거야. 지도의 어린아이 장난 같은 말에 영준은 알 수 없는 큰 쇼크를 받았다. 영준 자신도 마구 울었다. 눈물이 하도 많이 쏟아져 그것이 큰 강을 이루었고 자신은 거기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가 퍼뜩 잠을 깼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이 눈물로 뒤덮여 있음을 알았다. 영조는 이상한 부유감을 여전히 느끼면서 그 눈물의 강을 생각했다. 그것은 정녕 돌아올 수 없는 망각의 강이요 죽음의 강이었다. 그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정신을 조금 이럭거려쏘니 이렇게 영희의 자취방 아래목에 누워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덮고 있는 것이 그녀의 이부자리가 아닌 담요였으나 그녀의 알 수 없는 채취가 아련히 느껴져 오는 것이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은 영희를 생각할 수 없었다. 자기에게 자신을 반기하다시피 내주었던 형란을 우스운 여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영희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절벽으로 느끼고 있었던 안영란의 존재였다. 클래스메이트를 따라 나간 영희는 여전히 돌아와 있지를 않았다. 영주는 방을 뛰쳐나왔다. 철구와 혜근이 그리고 영숙이와 찬이와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으나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정말 청소년적인 순수 감정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겠지. 친구들이여. 아름다웠던 시절의 감정의 결정체들을 고이 간직해다오. 그것이 순수한 시절이 티끌없는 상태의 감정 세계였기에 어쩌면 개인의 일생을 지배하는 빛을 발할지도 모른다. 영희의 집을 뛰쳐나온 영주는 집 앞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골목길을 대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갈 길을 하나 선택해야만 했고 그 경우 나머지 골목길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골목길 저 속으로는 남모르는 인간들의 오만 가지 삶의 모습이 헝클어져 있으리라 생각했다. 어쩐 일인지 영희는 영준 자신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골목길로 남모르는 클래스메이트와 함께 사라진 듯 했다. 영준은 현기증 나는 몸을 이끌고 영건동 대학병원으로 갔다. 지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영안실 주변에도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다. 고등학생 제복 차림의 영정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영주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그가 지도의 영정 앞에 상체를 숙이는 순간 영주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하고 읊조리던 지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자기가 알았던 사람으로서 명을 달리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이지 나사로처럼 살아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였다. 희식이 삼촌의 누님이며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영철이, 바이올린 켜던 황진구, 심야의 결투를 벌였던 김옥민, 그리고 이 지도 등등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흘러갔다. 알 수 없는 절망감이 가슴으로 먹물처럼 흘러들었다. 영주는 이 검은 절망의 근원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진정 출구 없는 현실인 것 같기도 했고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젊은 영혼 앞으로 사정없이 다가서는 조악하고 비정한 인간 조건인 것 같기도 했다. 영주는 현기증이 일어 비탈에 세워져 있는 벤치에 몸을 내렸다. 사정없이 현기증이 일었으나 오물이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효자동 가정교사를 아는 집으로 가려다 말고 그는 마포행 버스에 올랐다. 형란이가 이성으로 자기 앞에 성큼 다가선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희고 아름다운 나신 앞에서 느꼈던 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형란은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는 채로 자신을 영준 자신에게 전부 내주지 않았던가. 얼핏 형란은 어쩌면 영준보다 더 비참한 인간 조건에 발목을 잡혀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있을 것 같았다. 땅거미가 짙어져가는 거리에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여기저기 경비 근무를 펴고 있었고 중무장한 장갑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제 역사는 그 왕성한 내용의 한 시절을 끝마금하고 있었다. 거리와 시가지 전역에는 정적이 짙게 깔려 있었다. 버스의 차창 너머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영주는 꿈속에서 보았던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서 운다던 지도의 모습을 회상했다. 인간이 지적 탐구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어떤 본능에 못지않게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형란이 아파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영준을 맞은 형란이 모습은 무척이나 수척해져 있었다.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듯 그녀는 어째 넘어질 것만 같았다. 영준아,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응, 그래 조금. 얘기는 들었어. 단식 농성에 참여했다고? 넌 왜 그러냐? 너 얼굴 반쪽이야. 영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란은 아파트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영준은 그녀를 안아 안방 침대로 옮겼다. 형란은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기력이 달리는 듯 했다. 영준아, 저기 물을 끓여 꿀을 좀 타줘. 응, 그래. 영준은 형란의 주문을 받아주면서 자신과 형란은 연인이 될 수 없고 지금과 같이 친구 관계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이 느꼈다. 영준이 준비해온 꿀물을 마신 형란은 조금 원기를 되찾은 듯 했다. 한 사발의 물을 간신히 비운 형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솟아 있었다.
그녀의 수많은 머리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녀에게서 솟아나는 듯 했다. 영준아, 응?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내 마음은 나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난 내 장래 같은 것은 생각하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싫지 않다면 너 내 아파트로 이사와 같이 살면 어떻겠니? 영준은 말문을 잃고 땀에 젖어 가닥이 진 영란의 머리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끝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강렬한 연애의 추구가 없으면 내 가슴과 영혼 속으로 몰려드는 좌절의 검은 물줄기를 물리칠 수 없다고 그의 내면은 부르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금방 무슨 대답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일테면 형나는 동거를 제의해온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 간단한 제의가 아니었다. 학원으로 계속.